예전에 옛 마을에 토마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름이 동일하지만 이 토마스는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토마스 농부의 삶에 일어난 일들은 그의 이름처럼 철학적 이론과 깊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토마스가 그의 농장을 돌보고 있을 때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의 리더인 시장이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죠. 모든 농부들이 그렇듯 바빴지만 토마스는 호기심에 못 이겨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님은 커다란 탑 위에 서서 군중을 내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신부님이 나섰습니다. 그 신부님은 오래된 책을 들고 있었으며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서였습니다. 신부님은 자신감 있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참조하여 우리의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신의 계획과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은 신중히 신부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농부가 이번엔 진지한 눈빛으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법과 인간법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답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연법은 우리 모두의 본성 속에 존재합니다. 즉, 우리는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는 자연법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연법을 구체화하여 현대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인간법입니다. 토마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빛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둑놈 이야기 아시죠? 그 도둑도 사실 처음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절도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 그 사람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인간법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점 아닐까요? 군중들은 토마스의 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장도 박수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토마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법과 인간법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적극적으로 참조했습니다.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정의로운 곳이 되었고 토마스 농부는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이름을 떠올릴 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적 교훈을 함께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농부의 이야기에서도 자연법, 이론의 중요성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홉스트롭스 왕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무척이나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항상 불평을 하고 서로 끊임없이 다툼을 벌였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루는 왕국의 가장 현명한 노인 토마스 할아버지가 거대한 마을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우기만 해서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게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토마스 할아버지는 그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옆 나라 리바이 땅에는 거대한 괴물 리바이어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위협했죠. 그러나 리바이 사람들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여서 공정계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은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각자 조금씩 권리를 양도해 이 괴물 리바이어던에게 맡기자. 그리고 그렇게 하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바이어던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리바이어던이 그냥 괴물 아닌가요? 어떻게 그가 우리를 도울 수 있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리바이어던은 실제로는 우리가 힘을 합쳐 만든 법이자 정부야. 이 괴물은 우리가 함께 만들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 질서를 유지해주며 공정하게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죠.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중 용감한 젊은이 하나가 일어나서 말했죠. 할아버지, 저도 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말이죠. 그렇게 홉스트롭스 왕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 일부를 양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리바이어던 같은 공정한 정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자 모두 자신들의 작은 불평을 떨쳐내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힘을 합쳤죠.
왕국은 질서와 평화가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끔은 개인의 이익을 잠시 놓아두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계약을 맺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홉스트록스 왕국의 이야기처럼요.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아주 먼 곳에 인구가 적은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사유재산을 모르고 모든 것을 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평등했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나머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이 마을에 자꾸만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마을 사람들의 협동 정신에 감명을 받아 마을에 정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기존 주민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특정 자원이나 영역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자원을 독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나무 밑에 있는 열매들을 먼저 차지할 것인가? 라든지 누구의 집 앞마당에 물건을 쌓아둘 것인가? 같은 문제들로 말이죠. 갈등이 점점 커지자 주민들은 처음으로 공동의 규칙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앙 광장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루소는 발언권을 얻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유를 조금씩 내어놓고 대신에 모두가 그 자유를 공통으로 누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루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실현입니다. 모두가 일반 의지를 따르게 되면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결국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몇 가지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하고 대신 모두가 그 권리를 공통으로 누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소의 사회계약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원의 소유로 인해 다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되찾았고 평등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루소의 이야기는 저 먼 도시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듣고 자신들의 사회를 돌아보며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안겨주며 끝이 났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동체의 이익을 통해 실현된다는 그 간단한 진리를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어느 마을에 윤리학자들이 모여 사는 작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한 번씩 중앙 광장에서 대규모 토론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피터 싱어의 이 평등 고려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을의 주민 중 한 명인 그렉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대도시에서 심리학자로 일했지만 이 평등 고려의 원칙에 깊이 공감하여 이 작은 마을로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만큼이나 동물들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피터 싱어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토론회 당일 온 마을 주민들이 중앙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긴 연설대 앞에 앉은 청중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렉이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제 고양이 미아와의 특별한 모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제 고양이 미아를 아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미아가 단순히 고양이가 아니라 여러 많은 존재와 동일하게 이익을 가지는 하나의 개체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중은 큰 소리로 웃으며 환영했습니다. 미아는 마을의 마스코트처럼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렉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할 순 없으니 미아도 함께 데려갔죠. 우리는 숲속에서 특별한 동물 페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람쥐, 토끼 그리고 심지어 늑대까지 모여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도착하자 회장은 공룡 형태로 나타난 시간 여행자였습니다.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렉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동물들이 어떻게 인간의 사회 속에서 평등한 이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미아는 대표 고양이로 지명을 받았어요. 평소에는 나른하게 누워있는 미아였지만 그날만큼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우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의 고통과 기쁨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셔야만 제한된 이익 평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고 말했죠. 군중은 감격에 찬 눈빛으로 그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늑대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냥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이하는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사냥 행위는 인간들도 우리들을 위해 배려하는 방식으로 절제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람쥐는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인간들이 우리를 돌봐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이익, 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렉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회의 후 저는 마을로 돌아와 피터, 싱어의 이론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렉의 이야기에 마을 주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 찬성의 뜻을 나타냈고 그날 이후 마을은 더욱 동물 친화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실제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눈에 보이게 해줍니다. 작은 동물회의 이야기 속에는 큰 가르침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